저는 오늘 돌아가신 할머니의 앵무새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일주일 넘게 망설였고 3번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모모. 할머니가 키우시던 앵무새 이름이에요.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말을 참 또렷하게 따라하는 아이였죠. 원래도 말을 꽤 하던 아이였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한 문장만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미나야, 지하실 조용히 해. 미나야, 지하실 조용히 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듯 웃었어요. TV나 라디오에서 들은 걸 흉내내는 거겠지. 그런데 이틀, 3일, 사흘이 지나도 정확히 그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한밤중에도 그 앵무새의 눈동자를 마주했을 때 그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에게 말하듯, 누구를 기다리듯, 마치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모모, 너 뭔가 알고 있니? 그 말을 왜 그렇게 반복하는 거야?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요양원에 계셨어요. 저는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일 핑계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뵌 게 3개월 전이었나? 그땐 몰랐어요. 그게 진짜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할머니 장례식이 끝난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새 장을 들고 나왔어요. 그 안에 있던 게 바로 모모였어요. 유언장에도 적혀 있었어요. 모모는 반드시 지연이가 데리고 갈 것. 절대 남에게 주지 말고 무엇보다 버리지 말 것. 그렇게 집으로 데려온 모모는 처음엔 조용했어요. 슬퍼 보였다고 해야 하나 말도 안 하고 씨앗만 조금씩 쪼아댔죠. 그런데 5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모모가 갑자기 말했어요. 미나야, 지하실 조용히 해. 처음엔 고개만 돌렸어요. 응? 뭐라고 했지 방금?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기분 탓이었겠거니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도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미나? 지하실? 이상했어요. 그 단어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미나라는 이름은 우리 가족 중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품 중에 있던 할머니의 오래된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거기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나, 오늘도 조용히 있었음. 밥은 다 먹었고 책은 다 읽은 듯. 지하실은 아직 안전하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지하실은 아직 안전하다. 미나는 조용히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할머니 도대체 뭘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모모는 왜 그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스탠드 불도 끄지 못했어요. 모모는 다시 조용히 음조리듯 말했어요. 미나야, 지하실 조용히 해. 그 말이 마치 어느 날의 기억을 그대로 녹음해 놓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날처럼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럴 수도 있나요? 앵무새가 범죄의 단서를 말할 수도 있나요? 상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하실이라고요? 미나는 사람 이름이고요? 네, 맞아요.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긴 앵무새가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모모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 작은 눈동자 속엔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말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나는 모모를 새 장에서 꺼내 내 방 책상 위에 앉혔다. 모모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천천히 깃털을 정리했다. 나는 녹음기를 켜고 모모가 언제 그 말을 반복할지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나자 예상대로 그 말이 흘러나왔다. 미나야, 지하실 조용히 해. 또다시 똑같은 억양, 똑같은 호흡. 말 끝에 묘하게 애틋함이 실려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녹음해서 반복 재생하기 시작했다. 미나야, 지하실 조용히 해. 미나야, 지하실 조용히 해. 모모는 자신이 낸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단순한 말 흉내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라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나는 다시 할머니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할머니의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는 바랬고 종이는 노랗게 변색돼 있었다. 펜 자국은 눌린 자국이 그대로 느껴질 만큼 진했다. 수첩의 몇 페이지를 넘기던 중 나는 멈칫했다. 미나, 오늘은 책 읽다가 울었다. 조용히 위로해줬다. 역시 모모는 다 듣고 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나에게 오늘은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 지하실은 안전하지만 오래 숨겨둘 수는 없을 듯. 정숙이 오늘 미나 얘기를 꺼냈다. 우리는 입을 맞췄다. 그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 정숙? 나는 정숙이라는 이름에 밑줄을 그었다. 그 순간 수첩 뒷커버 안쪽에 무언가가 툭 튀어나왔다. 작은 비닐 포켓 안에 들어있던 녹슨 열쇠 하나. 나는 그 열쇠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낡고 작고 하지만 아주 무거운 느낌. 손에 쥐고 있는 그 순간 숨겨진 문 하나가 내 안에서 열리는 느낌. 그날 저녁 나는 모모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모모야, 미나는 누구야? 모모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익숙한 그 문장을 또다시 은조렸다. 미나야, 지하실 조용히 해. 나는 녹음기를 끄고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 수많은 가능성이 떠올랐다. 미나는 할머니가 몰래 키우던 아이였을까? 도망쳐온 아이를 숨겨둔 걸까? 정숙이라는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을 모모는 그때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걸까? 속으로 생각했다. 할머니, 당신은 평생을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분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엔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열쇠를 들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집안 어디에도 지하실이란 공간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열쇠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지내셨던 그 요양원, 그곳 지하를 뜻하는 건 아닐까? 나는 다음 날 바로 요양원이 있던 동네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모모는 내 어깨에 올라앉아 있었다. 마치 지금부터 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요양원 입구 앞에 서자 그 건물의 분위기부터가 달랐다. 철문은 닫혀 있었고 운영 종료라는 팻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건물 외벽엔 칠이 벗겨져 있었고 작은 정원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딱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이 안에서 생활하셨다. 나는 몇 번 이곳을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안쪽 복도에 걸려있던 액자들, 식당 입구의 커튼, 무늬까지 또렷이 기억났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일부러 기억을 지운 것처럼 모든 게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우편함 옆에 붙어있던 작은 연락처 스티커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곳 관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입소하셨던 가족이 있어서요. 유품 중에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잠깐만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허용 안 되지만
유족이시라면 30분 정도만요. 30분 뒤 나는 다시 그 철문 안으로 들어섰다. 건물 안은 조용함을 넘어선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기. 복도를 지나 할머니가 지내시던 방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누군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 창틀에 얹혀 있던 유리컵, 그리고 벽에 살짝 기대 있는 앵무새 모양이 그려진 손수건. 나는 걸음을 떼기 어려웠다. 모모가 내 어깨 위에서 가볍게 소리를 냈다. 찌르르.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서 내 목소리를 배웠던 거구나. 방 한쪽 서랍을 열어보았다. 거기엔 별다른 건 없었지만 정숙이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정숙 씨, 내일 미나 간식은 부드러운 걸로 해줘요. 미나. 또 그 이름이었다. 정숙. 수첩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정숙이라는 사람은 미나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지? 나는 관리인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여기서 정숙이라는 분, 오래 근무하신 분인데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관리인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분 지금 근처 빌라에 혼자 사세요. 103동 202호. 근데 좀 예민한 분이긴 해요. 가끔 요양원 생각나서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요양원 철문을 나섰다. 정숙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내 하루를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했다. 202호 맞지? 나는 오래된 빌라의 계단을 조심스레 올랐다. 모모는 오늘도 내 어깨 위에 앉아 있었다. 깃털을 곱게 정리하는 그 모습이 긴장한 내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혀줬다. 103동 202호. 정숙이라는 이름이 적힌 수첩과 쪽지, 그리고 모모의 목소리에 남겨진 미나라는 단서. 이 모든 조각들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문 너머에 있는 분일지도 모른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낮고 굵은 나이 지긋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혹시 정숙 할머니 되세요? 어르신, 혹시 고 정영자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문 너머에서 긴 정적이 흘렀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고 문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안에서 나온 여성은 회색 가디건을 단정히 입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무언가를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눈빛이 있었다. 정영자, 그 이름 오랜만에 듣네. 할머니는 문을 활짝 열어주지도 닫지도 않은 채 조심스레 내 얼굴을 살폈다. 제가 그분 손녀예요. 지연이라고 해요. 요양원에 계실 때 자주 오가셨다면서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그 표정엔 경계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들어오겠니? 작은 응접실. 정갈하게 정돈된 테이블, 흑백 가족 사진들이 벽면에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물 한 잔을 내게 건네며 물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쪽엔 처음 와봤나 보네. 네, 그런데 좀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요. 나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모모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미나야, 지하실 조용히 해. 미나야, 지하실 조용히 해. 정숙 할머니의 손이 컵을 놓치며 탁자 위로 물이 조금 튀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새 아직도 그 말을 해요? 네. 계속요. 정확하게 같은 말만 반복해요. 정숙 할머니는 눈을 감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모모는 가만히 입을 닫고 정숙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낮게 속삭였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아이는, 그 새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어떤 아이요? 미나요? 그게 누구예요? 제 할머니 수첩에도 미나라는 이름이 계속 적혀 있었어요. 지하실은 안전하다. 미나는 오늘 조용히 있었다 같은. 정숙은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이야기를 너한테까지 들려줘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이분은 뭔가 알고 있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다. 나는 아주 천천히 정숙 할머니의 앞에 할머니 수첩에서 나온 열쇠를 꺼내 올려두었다. 정숙의 눈이 그 열쇠에 멈췄다. 그걸 아직 가지고 있었네. 지하실 열쇠 맞죠? 정숙은 한동안 그 열쇠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된 거네. 정숙 할머니는 말없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기억을 꺼내기 전에 망설임처럼 보였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양원 본관 말고 뒤쪽 별관, 창고처럼 쓰던 건물 있지? 네, 기억나요. 그 건물 지금은 폐쇄돼 있었어요. 그 밑에 지하 공간이 있어. 원래는 보일러실 겸 수납실이었는데 이용을 안 하다 보니 아무도 찾지 않았지. 정숙은 다시 내 앞에 놓인 열쇠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열쇠, 그 문을 여는 마지막 키였어. 나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 수첩 속 지하실은 아직 안전하다는 말, 모모가 반복하는 목소리, 그리고 이 녹슨 열쇠. 모든 조각들이 점점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하실에 누군가 있었던 거야. 정숙 할머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그 미나라는 아이 정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아이는 우리가 잠시라도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했던 존재였어. 정숙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6년 전 한겨울이었지. 눈이 펑펑 내리던 날밤, 요양원 뒤편에 설치된 쓰레기장 옆에서 나는 그 아이를 처음 봤어. 낡은 후드 하나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지. 처음엔 노숙자 아인 줄 알았어. 근데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아빠한테 돌아가기 싫어요. 정숙은 말하며 손을 가볍게 떨었다. 너무 말랐고 너무 어린아이였어. 아무리 그래도 그냥 보낼 수 없었지. 나는 그 아이를 몰래 데리고 들어왔어.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이야? 할머니랑 정숙 할머니가 아이 하나를 몰래 요양원에 숨겨두고 키웠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그땐 요양원이 그렇게 바쁘진 않았고 구석진 지하 공간은 아무도 안 가려 했지. 영자 씨 내 할머니도 그걸 알고 있었어. 우리는 서로 묻지 않았고 서로 침묵했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기로 했거든. 정숙은 다시 눈을 감았다. 미나는 말을 아끼는 아이였어. 처음 몇 주는 거의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새 모모한테만은 말을 했어. 작게, 아주 조용하게. 모모야, 나 여기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게 너무 귀여우면서도 슬펐지. 나는 모모를 바라봤다. 지금도 내 어깨 위에서 얌전히 앉아 있는 작은 새. 그날의 기억, 그 아이의 목소리, 그 모든 걸 지금까지도 반복하고 있는 것. 그럼 미나는 그 지하실에서 몇 년이나 있었어요? 정숙은 그 질문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1년하고도 조금 더. 1년 넘게. 정숙은 내 시선을 피했다. 지금 생각하면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 아이를 지킨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숨긴 거였으니까. 세상과 빛과 사람들로부터 말이야. 그 말에 나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무언가를 지킨다는 건
어떤 때는 또 다른 방식의 감금일 수도 있다. 그 순간 모모가 짧게 중얼거렸다. 미나야, 지하실 조용히 해. 나는 정숙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제 미나를 찾아야 한다. 편지, 그리고 미나의 마지막 흔적. 정숙 할머니는 낡은 찬장을 열더니 작은 철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거의 다 벗겨진 붉은 칠, 자물쇠는 걸려 있지 않았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손글씨로 가득한 편지 뭉치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이건 미나가 남긴 거야.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한 장을 집어들었다. 작고 둥근 글씨, 꼬불꼬불하지만 정성스럽게 눌러 쓴 흔적. 오늘 모모가 내 이름을 또 따라했어요. 똑같이 미나야, 미나야 하면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뭔가 슬펐어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은 정숙 할머니가 오랜만에 나랑 이야기해줬어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언젠가는 나도 햇빛을 보며 걷고 싶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감금이 아니라 피난이었구나. 세상 어딘가에 숨을 곳이 없던 아이의 마지막 도피처. 정숙은 말했다. 그 아이는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였어.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막았지. 밖에 나가면 때리고 울면 더 심하게. 정숙의 손이 떨렸다. 미나는 도망쳤고 우리가 그걸 막지 않았어. 오히려 품어줬지. 영자 씨는 그걸 기적이라고 불렀어. 우리가 그 아이의 마지막 희망이 돼주자고. 나는 모모를 다시 바라봤다. 모모는 조용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새의 눈빛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 아이는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내 물음에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어느 날 그냥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메모 하나 남기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정숙은 상자 맨 아래에서 가장 마지막 편지를 꺼내 내게 건넸다. 나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숨을 고르며 펼쳤다. 정숙 할머니, 영자 할머니, 너무 고마웠어요. 두 분이 없었다면 전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 나가보려 해요. 세상이 어떤지 직접 보고 싶어요. 모모는 지연이 언니에게 맡길게요. 그 아이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나중에 누군가 진실을 찾게 된다면 모모가 길을 알려줄 거예요. 숨이 턱 막혔다. 이름, 지연이 언니. 그 아이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말까지. 속으로 생각했다. 미나야, 넌 그때부터 내가 너를 찾게 될 거라 믿고 있었구나.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정숙은 말없이 내게 다가와 모모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모모는 조용히 말했다. 미나야, 지하실 조용히 해. 이번엔 아주 작게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지하실로 향하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의 수첩과 편지를 가방에 넣고 요양원이 있던 동네로 다시 향했다. 지금은 폐쇄된 건물, 정숙 할머니가 말했던 별관 뒤쪽 창고,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지하실. 모모는 내 어깨 위에서 조용히 깃털을 만지고 있었다. 마치 그곳을 다시 찾아가는 걸 기억하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땐 해가 거의 저물어 있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거리는 한산했다. 나는 담장을 넘었다. 불법 침입이란 걸 알지만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확인하지 않고선 아무 일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별관 뒤편 창고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낡아 있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자물쇠는 깨진 채로 매달려 있었다. 문을 밀자 삐걱하고 소리가 났다.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바닥을 천천히 훑었다. 창고 안쪽 작은 철문 하나가 바닥 근처에 묻혀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할머니 수첩에서 나온 그 열쇠를 꺼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열쇠를 천천히 돌렸다. 달칵! 문이 열렸다. 지하로 내려가는 좁고 가파른 계단. 발걸음 하나하나에 먼지가 풀썩이며 일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다. 그리고 그 공간 안 나는 누군가 살았던 흔적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게 되었다. 작은 매트리스 하나, 낡은 책 몇 권, 모모의 사진이 붙어 있는 노트, 그리고 벽에 붙은 작은 낙서들. 미나야 힘내자. 모모는 나의 비밀 친구. 세상 밖에 나가고 싶어. 그 하나하나가 마치 아이의 목소리처럼 가슴으로 박혀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니야. 누군가를 원했고 기억되길 바랐어. 지하실 구석에는 무언가를 막은 듯한 오래된 천이 걸려 있었다. 그걸 젖히자 벽 한쪽에 조그맣게 뚫린 통풍구가 나왔다. 그 위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연이 언니가 오면 이쪽을 열어봐요. 나는 여기까지였어요. 미나. 심장이 떨렸다. 지연이 언니. 그 이름이 또 한 번 이곳에서 쓰여 있었다. 그 아이는 분명 내가 다시 오게 될 걸 알았던 거다. 그리고 그 통풍구 안엔 작은 밀봉 비닐봉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사진 몇 장, 그리고 미나의 마지막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지하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봉투를 가슴에 껴안았다. 모모는 조용히 내 옆에서 부리로 바닥을 툭툭 치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은 다 찾았어. 이제 내가 이어줘야 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미나를 찾아야 한다. 이제는 진짜로. 새별 청소년 쉼터, 서울 도봉구, 오래된 주택가의 골목 안. 나는 미나가 남긴 주소를 따라 그곳 앞에 섰다. 작고 소박한 2층 건물, 철제 문 앞에 붙은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구든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 나왔다. 박미연 선생님이세요? 네, 제가 박미연인데요. 나는 숨을 골랐다. 혹시 미나라는 아이 기억하시나요? 요양원에서 지하실에 숨어 살던 그 아이요. 지금은 이곳에 없다고 들었지만 그 아이가 저에게 남긴 편지를 찾아서 왔어요. 박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미나 기억하죠? 여기에 한동안 머물렀어요. 지금은 성인이 되어 떠났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찾으러 오면 이 번호로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적어준 번호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망설였다. 손에 땀이 맺혔다. 정말 이 번호가 미나일까? 이걸 보내는 순간 이 모든 게 현실이 될까? 나는 결국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미나야, 널 찾고 있어. 모모는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고 있어. 10분쯤 후 답장이 왔다. 숨을 멈춘 채 확인했다. 지연 언니 정말 언니예요? 그 한 문장에 내 눈물이 쏟아졌다. 모든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모모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새가 날 기억해요? 언니를 다시 만나도 될까요? 나는 단 한 글자도 망설이지 않았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난 너를 꼭 만나러 갈 거야. 미나는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북카페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요양원이 있던 마을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공원에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모모를 데리고 도착했다. 새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마치 이 순간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다. 긴 머리에 말라있는 몸. 하지만 눈빛은 수많은 계절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진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미나였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모가 울기 시작했다. 미나야, 지하실 조용히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긴 시간, 그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이 지금 이 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미안해. 더 일찍 널 찾아야 했는데. 아니에요. 언니는 결국 와줬어요. 미나는 한참 동안 내 품에 안겨 울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줬다. 내 어깨 위에 앉아있던 모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가만히 미나의 눈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벤치에 앉았다. 미나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내가 모모랑 지내던 마지막 날 썼던 쪽지예요. 나는 펼쳐보았다. 그 안엔 미나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모야, 나 이제 언니한테 갈 수 있을까? 그 언니가 날 잊지 않았을까봐 무서워. 그래도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꼭 웃으면서 난 그걸 매일 썼어요. 누군가에게 다시 기억되기를,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나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절대 잊히지 않았어. 내 이야기는 모모가 늘 말하고 있었어. 그 순간 모모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사랑해 미나야. 지하실은 이제 없어. 미나는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다시 안았다. 모모는 마치 그 말을 오래도록 참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해낸 듯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모모는 미나가 괜찮아질 때까지 그 기억을 붙잡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은 그 어떤 사람보다 깊은 위로였다. 미나는 모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새가 가만히 그녀의 손등에 부리를 비볐다. 모모야, 고마워. 나 아직도 너랑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햇살이 따뜻했다. 이날의 기억은 분명 오래오래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미나와 재회한 지 며칠 뒤 내 우편함에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정숙 할머니였다. 겉면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연이에게 지금쯤은 이 편지를 받을 때라고 생각했단다. 나는 조심스레 포장을 뜯었다.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내 할머니, 정숙 할머니, 그리고 아주 어린 미나가 모모와 함께 웃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다.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의 글씨는 예전보다 더 크게 하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지연아, 너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게 될 거라 생각했단다. 미나는 단지 우리 요양원에 잠시 머문 아이가 아니었어. 그 아이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이었지. 사람들은 지나간 기억을 잊으려 하고 지나간 사람을 놓아주려 해. 하지만 기억이 이어지지 않으면 삶은 연결되지 않는단다. 모모는 그 연결을 이어주는 마지막 고리였지.
너희가 다시 만났다는 소식 정말 기쁘게 들었단다. 이제 그 아이는 숨지 않아도 되겠지. 지연아, 그 아이를 안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 역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할머니가 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사진과 함께 작은 액자에 넣었다. 미나는 그날 저녁 내게 말했다. 정숙 할머니는 항상 내 옆에 있어줬어요. 손도 꼭 잡아주고 무섭지 않게 안아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이제 내가 해줄게. 우리는 그날 모모를 가운데 두고 오래도록 웃으며 이야기했다. 모모는 가끔 말을 따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말보다 표정이 더 많은 걸 전하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늘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누군가의 기억 안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미나는 매일 아침 모모에게 인사하며 내 작은 서재 옆방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이젠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하며 지냈다. 혼자 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세상과 어울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었다. 언니, 어느 날 미나가 말했다. 혹시 나랑 같이 가족관계 등록해 볼래요? 나는 깜짝 놀랐다. 입양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서로에게 정해진 가족이 아니라 선택한 가족으로 살아가 보고 싶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미나를 꼭 안았다. 그래, 그거면 충분해. 몇 주 뒤 우리는 함께 구청에 갔다. 그곳에서 작성한 건 어떤 서류도 아니었다. 단지 비상연락망 등록서, 가장 먼저 연락받을 사람 이름을 서로에게로 바꿨다. 그날 저녁 모모가 평소보다 늦게까지 말문을 열지 않았다. 미나는 조용히 말했다. 모모야, 나 이제 진짜 괜찮아. 그러자 모모가 오랜만에 또렷하게 말했다. 가족, 가족. 미나, 지연, 모모. 나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다. 밤에 미나가 내게 물었다. 우리 할머니의 진짜 유산이 뭘까? 나는 대답했다. 기억, 그리고 그걸 이어주는 용기. 며칠 후 나는 정숙 할머니로부터 또 한 통의 소포를 받았다. 이번엔 작고 낡은 일기장이 하나 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필체로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은 유산이 되어 남는다. 그리고 언젠가 그걸 받아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그 기억은 사랑이 된다. 그 문장을 미나와 함께 읽은 날 우리는 작은 나무 하나를 심었다. 모모가 머물 수 있을 만한 햇살 드는 창가 옆에. 그건 이름 없는 나무였다. 하지만 우리 둘은 알았다. 그 나무는 지하실에 있던 기억이 이제 햇빛 아래로 올라왔다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깊어졌다. 미나는 하루에 한 편씩 모모와 나에 대한 글을 썼다. 책장 사이에는 미나가 만든 작은 공책들이 늘어났고 그 안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는다. 기억은 나를 지탱해주는 뿌리다. 지연 언니는 나의 증인이다. 모모는 나의 기록이다. 나는 그 글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에서 잠깐 스쳐가는 등장인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누군가의 생을 바꾸기도 한다. 어느 날 미나가 말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해요. 누군가에게 나처럼 기억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나야. 이제는 내가 기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모모는 요즘 말수가 줄어들었다. 이제는 말보다는 눈빛이나 몸짓으로 감정을 전하는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조용한 밤이면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기억, 미나, 지연, 괜찮아.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나무는 잎이 자라고 있었다. 미나가 심은 그 나무였다. 모모는 그 가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기억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이 가장 큰 진실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셋은 그렇게 서로를 지키며 살아갔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 기억으로 이어진 삶,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 그 새는 오늘도 말한다. 미나야, 괜찮아.